네, 이제는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삼삼오오 모이게 되면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좋은 투자 방법, 그리고 투자처들은 없는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최근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했을 때 굉장히 청약 증거금이 많이 모였고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하는데 여전히 주식시장은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들 실제로 체감은 어땠나요? 실제로 해당 기업의 청약 일정을 앞두고 고객들로부터 엄청난 문의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공모주 청약이 진행됐던 한 이틀간은 거의 네.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좀 공부를 하려는 움직임들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은 그 자체로도 큰 이슈였지만 사실 이런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셨고요. 또 청약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또는 이제 보유한 현금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소량만 배정받으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작년 SK 바이오팜을 이제 중심으로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등의 공모주 투자는 늘 네. 이슈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이 좀 모아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정보가 이제는요, 곧 돈이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미리만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미리 알고 또 돈도 있었다면 제가 또 공모주 청약을 했었겠죠. 그리고 다음 일정에 대해서도 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미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공모주 청약 일정이야 이제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사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좋은 기업을 볼 수 있는 그쵸.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증권사의 신규 계좌 개설이 이미 지난해 역대급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맞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을 노린 신규 계좌 개설 건수만 해도 140만 건에 육박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투자 열풍이 아니라 거의 신드롬급 그러니까요.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올해부터는 공모주 청약에 도입된 균등 배정 제도 때문인지 네. 소액으로도 최소 한 주라도 받으려는 움직임이 아마 이런 결과를 빚어낸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사실 공모주 투자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 엄청난 상승 질주 중에 있습니다. 가격이 7천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투자 대상들이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투자 방법과 본인만의 자산 관리에 대한 가치 정립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최고의 전문가님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텐데요. 시청자님을 위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아주 꿀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주제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대세를 따르라! 필승 투자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 오늘의 주제, 바로 이 대세를 따르라! 필승 투자를 위한 키워드입니다. 투자의 필승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하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풍부한 업계 경력으로 시장을 낱낱이 분석해주는 우리 최고의 전문가들, 정말 핫한 이야기가 기대되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나요? 네, 투자가 필수가 된 CJ지만 여전히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필승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핫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투자 추세는 어떠한지, 또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집중할 분야는 어디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의외로 투자의 방향성을 수월하게 설정해서 계획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만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성공 가도에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요. 요즘 정말 핫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친환경과 관련해서 ESG를 갖고 오셨는데 ESG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ESG가 필승 투자를 위한 첫 번째 핵심 키워드로 정말 첫 번째로 뽑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굿플래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개념만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네. ESG는 환경, 엔바이러먼트, 사회, 소셜, 그리고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앞글자를 딴 말로
기업의 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인 성과가 아닌 비재무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재무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해서 이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ESG는 상장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ESG의 각 분야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 측면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연간 ESG 등급과 결과를 발표합니다. 보통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게 되실 때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인 정보를 많이 살펴보고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는 ESG에 입각한 등급평가까지도 투자 요소로 고려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이윤을 추구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제는 무조건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은 좋은 기업, 좋은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ESG가 최근에 이런 핫 키워드, 정말 중요성이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해 코로나 충격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더더욱 ESG에 대한 이 개념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시장이 무너졌을 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ESG 등급을 유심히 살펴보셨다면 이 역으로 투자의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과거처럼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영업이익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쓰며 꾸려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ESG 등급을 좀 같이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한때 사회공헌처럼 여겨졌던 이 ESG를 투자 기준으로 삼는 투자사나 아니면 연기금 같은 투자 큰 손들이 늘어난 것도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ESG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뉴스나 또 이런 경제 매체에서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연기금? 국민연금이 한몫을 했다고요? 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죠. 이러한 국민연금은 책임 투자형 국내 주식 위탁 운용에 ESG 평가를 강화한 벤치마크 지수를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4천억 원 규모의 국내 석탄 관련 대체 투자를 만기 도래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도 있는데요. 2022년까지 ESG 투자를 전체 기금 자산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국민연금 또한 ESG의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 말고도 좀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 ESG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있나요? 네, 당연히 ESG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주요 국가 연기금들이 ESG 공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유럽은 내년 3월부터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가 되며 은행, 보험, 연기금,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고객의 자산을 굴리는 모든 회사가 이 대상이 됩니다. 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역시 공개 서신을 통해서 투자 결정 시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블랙록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선언 이후 기업의 ESG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하네요. 네, 사진을 보시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12년부터 ESG 관련 투자 유입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전망이고요. 특히 친환경과 기후 관련된 부분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공통된 화두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만 봐도 앞으로 ESG 방향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이 대표적인 수혜 섹터가 신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 및 기후변화입니다. 즉 ESG의 하나인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향후 4년간 2조 달러를 이제 친환경 관련 사업에 풀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환경을 중요시 생각하는 ESG 관련 투자 자산 유입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2조 달러라고 하면 하나로만 쳤을 때도 뭐 2,400조 원? 그렇죠. 어떻게 환산해야 되죠?
상상이 불가한. 2조 4천억 원 맞죠? 네, 맞아요. 네, 굉장히 네, 많은 네. 금액인 것 같은데 이렇게 ESG를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예전에 한창 이렇게 화두로 올랐었던 착한 기업,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기업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이 단순히 ESG 투자라고 하면 그저 착한 투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네. 하지만 ESG가 더 이상 이제 어느 기업이 착한지가 아니라 위기에 강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죠. 국민연금도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ESG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네. 이 총 자산이 800조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이 기금의 절반 수준인 400조 가량을 ESG의 기준잣대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명히 국내 자본시장, 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대세가 된 ESG. 앞으로 이것을 모르면 돈 벌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ESG가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앞으로 기업의 추세가 ESG로 가게 될 텐데 네. 이것을 모르면 제대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는 ESG는 기업의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ESG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이 마이너스가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근데 ESG에 적합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비재무적인 리스크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 중 대표적인 사례를 저는 폭스바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15년에 발생한 네. 디젤 게이트로 폭스바겐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는데 맞아요. 사실 당시 기업의 실적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폭스바겐은 해당 사건으로 역대급 과징금을 좀 부과를 받았고 네. 이제 그 영향으로 독일차 하면은 믿고 사는 이미지였는데 이 기업의 신뢰도까지 하락시킨 환경과 관련된 대표적인 비재무적인 리스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ESG의 칼날은 이사회 내 성비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이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기업의 이사회 중 여성이 2명 미만이면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선진국 치고 여전히 이사회의 남성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일본 기업들은 이사회 내 젠더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주식을 팔겠다라는 주주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며 네. 기업들에게 ESG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정말 ESG가 투자의 중요한 이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ESG 좋은 거 너무 알겠으니까요.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네, 그렇죠. 이 ESG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기업들을 조금 분류해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직접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어떤 기업의 ESG 등급을 보고 싶을 때 네. 참고하면 좋은 지표 중 하나가 매년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평가해 발표하는 MSCI ESG 등급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표죠. 네, 맞습니다. 네. 이 MSCI ESG 등급에서는 AAA부터 CCC까지 총 7개 등급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도 여기에 등급에서 볼 수 있으니 투자에 앞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뭐 네,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코카콜라 우리나라 기업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LG전자도 있고요. 네, 뭐. 생각보다 등급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도 있고요. 네. 이 기업은 왜 이렇게 등급이 낮지? 하는 네. 기업들도 있으니 꼭 투자에 앞서서 한번 등급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는 사회책임 ETF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도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네. ETF닷컴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회책임 ETF가 120개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투자가 어렵거나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네. ESG 요소를 펀드 운용에 적용하는 사회책임 펀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 사이트에서 등급 조회도 가능하신데 네.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비재무적 요소는 아직까지 등급만 확인이 가능할 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즉 ESG 요소의 움직임을 개인이 파악하기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들이 운용을 하는 펀드나 ETF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에너지 섹터의 펀드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M자산운용사의 글로벌 클린 에너지 펀드는 장기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전 세계 클린 에너지 관련 상장 주식을 60% 이상 편입하는 펀드니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으며 본인에게 맞는 펀드를 골라 투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ESG와 관련해서 중요도를 굉장히 오늘 실감하게 됐는데 ESG의 중요성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가 벌써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선정해 주셨는데 두 번째 주제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분야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키워드가 친환경차, 그리고 오. 거기에 더해 스마트카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차 이슈는 계속해서 유망한 투자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 사회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스마트카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네. 오늘 이 두 번째 키워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 섹터입니다. 네,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친환경차 사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성장성은 무궁무진한데요. 한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친환경차 관련 R&D 투자에 적지 않은 사업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4년간 해당 연구 개발비로 무려 31조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고 또 친환경차 기술에 강점을 지닌 부품 제조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단순히 전기차, 친환경차라고 해서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친환경차를 만들기 위한 이 핵심 부품주들도 연결지어서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가 1년 만에 850%가량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부품주들 그리고 해외 부품주들까지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작년부터 고객님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투자는 상상력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좀 자주 네. 하는데 네. 지금이야 전기차가 이게 얼마 없다 보니까 네. 충전 방식이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아직은 조금 어렵죠. 네, 근데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분명히 충전하는 방식부터 바뀔 거라는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렇겠죠. 네,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이 당연시 되는 것처럼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차 역시 당연히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항상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추진 중인 알리바바카는 이제 무선 충전을 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네. 중국의 유명 IT 네. 업체들도 스마트카 시장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스마트카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나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모두. 하나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가 익숙하기는 한데 근데 스마트카도 머지않아서 이제는 대중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과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네. 우리 생활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스마트카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카의 시장 규모가 네. 연간 13%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네. 2035년이면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자율주행차의 비중이 무려 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4대 중에 있는데요. 3대 이상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단순히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뿐만 아니라 네. 이들과 협업해야 하는 IT 회사들까지 굉장히 좋은 투자 유망 대상이라고 할 수 이제는 있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부품 쪽 그리고 여기에 기술을 담당하는 IT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지배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네요. 네. 네, 통신업계에 역시 스마트카 부상으로 주목해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네. SK텔레콤과 이제 BMW 코리아의 5G 커넥티드 카에서는 해당 차량에 네. 5G 단말기를 탑재해 커넥티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대표 통신사인 네. KT는 벤츠 코리아와 협업을 해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네. 이제 차량에 탑재된 무선 시스템을 통해서 운전자와 차량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인데 르노, 닛산과 MS가 또 차세대 기술을 위해 손을 잡았고 구글은 혼다, 삼성전자 등등과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스마트카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SK는 BMW 그리고 KT는 벤츠코리아. 맞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이렇게 친숙한 기업들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이런 스마트카의 관점에서 보니까 조금은 색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의 세계라는 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알아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알려주신 이 기업들 이름을 제가 꼭 메모해 뒀다가 저의 투자 리스트에 이제 올리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우리 임준영 전문가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마지막 키워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5G 인프라입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데요. 네, 5G는 각 국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네. 네,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유럽 등도 5G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달려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각국은 5G 투자 속도를 올리고 있고 네. 각 국가가 이제 패권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누가 승자가 되냐에 따라 판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5G와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벌 분산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5G 이동통신은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관.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네. 이 자율주행이나 원격 의료, 사물인터넷 등 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분야가 이 5G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 5G가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1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10초 안에 내려받는 기술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5세대 이동통신을 가리키는 5G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첨단 기술에서 5G 인프라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간 5G의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 확장 자체에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5G 활용 특수 서비스를 망 중립성 예외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특수 서비스란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 특수 목적의 서비스를 뜻합니다. 망 중립성 예외가 적용이 된다면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5G 인프라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면서 네. 이는 곧 투자 매력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유럽과 일본에 이어 한국도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네, 5G는 크게 망 투자와 기술 투자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망 투자는 통신망을 연결을 하기 위해 광 케이블이나 이제 지주 등을 설치해서 범위를 넓히는 작업이고 네.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 망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잘 연결이 되느냐 하는 성능 향상의 작업입니다. 저는 이제 5G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 6G까지 무조건 속도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있는데요. 6G요. 그럼요. 네. 지금 뭐 개발이 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네. 그럼요. 4차 산업의 핵심은 네. 기술력입니다. 네. 5G 역시 기술력이 가진 기업들이 선점을 할 텐데 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퀄컴이라고 하는 기업이 네. 3,000여 개 이상의 5G 관련 특허를 취득하면서 네. 국내외 특허수 1위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5G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단순히 통신사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파생되는 기업들까지 한 번씩 찾아보시면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4G에도 익숙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뭐 6G라는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때요? 네, 이 5G가 5세대 이동통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거의 이동통신의 이력들을 조금 살펴보면 네.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발전할지를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과거 1세대 이동통신에서는 네. 이 음성통화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 게 1996년경 이동통신 기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2세대 이동통신이 도입되면서부터였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 휴대폰으로 자유롭게 사진을 보내고 네.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게 지금으로
지금으로부터 불과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15년 만에 음성 통화에서 문자로 또 문자에서 사진으로. 근데 그 과정이 1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02년 들어서는 이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이때부터 휴대폰에 유심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유심이요? 네, 유심. 네,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 여름 이 지금의 4G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당시에 75메가였던 최대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가 이제는 300메가 정도에 이르는데요. 5배네요. 네, 그리고 마침내 이 네. 4G에 비해 70배나 빠른 이 5G 기술이 아마 속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지 않을까 감히 예상합니다. 네. 이 각 세대별로 이동통신의 발전사를 보면 이 10년 정도의 주기로 세대 발전이 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4G 시대가 열린 이후로 지금 벌써 한 1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네. 충분히 5G 시대로의 진입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 네. 모바일로 어디서나 이 UHD 영상 화질보다 4배나 높은 영상을 즐기고 가상현실 컨텐츠를 네. 이 다운로드 없이 바로 스트리밍하고 네. 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와 끊김없이 주고받아야 하는 자율주행차나 이 사물 인터넷 시장 등에서는 이 5G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다운로드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게끔. 네. 네,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5G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네. 바로 단연 사물 인터넷이 아닐까 사물 싶습니다. 인터넷. 네. 네, 5G는 기본적으로 끊김이나 속도 지연 현상이 따로 없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또 응답 속도 또한 매우 빠르기 때문에 5G는 사물 인터넷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사업마다 조기 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이어 새로운 투자 먹거리로 자율주행차와 가상현실도 반드시 주목해야 될 5G와의 연결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용 사물통신인 V2X에 5G 적용이 유력해지고 있는 바 구동 및 인포테인먼트 측면에서 차량용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가상현실의 경우에는 VR 콘텐츠 용량의 크기를 감안하여서 동일 사용 시간에도 불구하고 트래픽 폭증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기술로 5G가 큰 대안이 될 수 있기에 5G는 향후 전 세계 통신 산업에 걸쳐서 엄청난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돈이 되는 키워드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세를 따르라 필승 투자를 위한 3가지 키워드였죠.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ESG 투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ESG 투자, 이 친환경과 관련한 이 정말 좋은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는 친환경차, 이 스마트카, 차세대로 떠오르는 미래 먹거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한 주제를 선정을 해주셨고, 자,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이 5G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굉장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점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